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SC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의 자회사인 복건성 연강현 원양업 유황공사가 파업 선박 중 5차 선박이 어획물 조업을 시작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종속회사인 두산마켓이 두산엔진을 상대로 6,173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란 철도청과 디젤 열차 150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지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6%, 5.0% 증가한 4,366억 원과 1,7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1분기에 26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1분기 매출은 3조 5,321억 원을, 당기 순이익은 314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신규 수주 등에 힘입어서 올 1분기 영업이익 532억 2,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수준입니다. KCC는 오늘 1분기 영업이익이 85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 아주 오랜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전망 알아보고 또 오늘 접근 가능한 섹터와 매수 가능 종목까지 알아보는 투데이 섹터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일단 수요일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전부 다 심리적인 지지라인 1000선과 7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선과 2000선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장 초반 월요일부터 그것을 돌파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게 돌파되지 못한다면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의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고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차트 심리학을 외치는 세력 헌터라고 합니다. 문현진 멘토라고 하고요. 주식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도 개미도 전부 심리가 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지표 하나만 가지고 알아내서 성공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 기법과 저의 생각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지금 오늘의 관심 섹터로는 철강업과 VR 섹터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철강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에서 굉장히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요일 때 급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VR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한 상태로 마감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VR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따라 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추세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눌림목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드래곤플라이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을 지금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마감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이번 주 시장에서는 아마 상승의 흐름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현대제철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국가에서도 많이 구조조정을 해서 살려보려고 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경제사절단의 그 성과로서도 철강업, 그리고 조선업 쪽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하락이 진정한 하락인지 세력이 아니면 개미들에게 공포심을 걸어주기 위한 단기적인 기술적 하락인 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3,000선 돌파를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 영향에 우리나라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흔들리고 2,000선과 7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현금화, 수익 구간의 종목들은 현금화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것이 투자 전략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00선을 돌파할 때 나도 투자에 매수에 참가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도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2,00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손해를 보겠다라는 말인데요. 그거는 읽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식을 굉장히 도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2,000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2,000선에 지지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코스피 종목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것은 거의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000선과 700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들어가시고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현금화를 하셔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몇 개 좀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상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차트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을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면요. 수급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2월 달까지 쭉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가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세력이기 때문에요. 세력이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너무 매달려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차트를 한번 참고하셔서 2월 달부터 수급 현황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그런데요. 제가 또 다른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난장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졌습니다. 이 종목을 조금 과거로 한번 돌려본다면요. 지난장에서부터는 굉장히 하락 추세에 머물러서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주식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 이것은 누군가가 급격하게 샀다라는 것입니다. 바닥권에서 산다라는 말은 세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살 수 있는 주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력이야만 할 수 있는 차트들, 재미로서는 할 수 없는 차트들에 조금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갭 하락 종목들은 유심히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갭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은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붓지 않는 이상 하락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갭 하락 모습,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시동을 거는 모습들은 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더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 거래량과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수익을 올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철강주의 기술적인 반등이 유효하다라고 하시면서 현대제철 관심주로 주셨고 VR 섹터에서는 이 드래곤플라이 지켜보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차트 모습으로 인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무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50분, 개장 10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또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이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LN홀딩스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라는 공시가 좀 떴었죠. 이게,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결국에는 탑티어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40여 명 정도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LN홀딩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 좀 보면, 조효정 씨, 김민정 씨 등이 소속된 크다 컴퍼니, 그리고 이하나 씨, 이준혁 씨 등이 소속된 LN 컴퍼니, 그다음에 정유미 씨 소속된 스타캠프 202, 남상미, 송선미 씨 소속된 JR ENT, 굵직한 배우들이 소속된 이제 매니지먼트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예요. 이 LN홀딩스라는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종합적인 굉장히 최대 규모 가까운 배우들이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게 국내 최다 배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그런 이슈들 때문인지 지금 시간에 55만 주 예상치 결과가 한 8.5% 9%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좀 상승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변동성을 잘만 좀 이용하면 오늘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피델릭스인데 중국 정부가 175조 원 규모 자금을 이제 향후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피델릭스가 이제 조명을 좀 받죠. 이게 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힘의 원천이 이제 중앙 그리고 지방 정부의 반도체 기금이 향후 10년 동안 약 1조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175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자국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좀 쏟아붓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좀 향후에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좀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파운더리 업체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 전문 기업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파운더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팹립스 업체, 이게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없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 중국 이 동신반도체 유한공사가 지분 25%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쪽하고 좀 엮일 수 있는 스토리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으로 한 54만 주 예상 체결가 14% 정도 되는데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성만 좀 잘 이용하면 충분히 좀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지만 이제 최근에 두산엔진이 밥켓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최소 4천억 정도 된다. 밥켓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을 좀 확보한 부분들이 두산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산 밥켓이 두산엔진 상대로 또 6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두산 밥켓이 상장을 하게 되면 엔진이 굉장히 지분표 평가액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지금 32만 주 예상 차익가 13% 정도 되는데 아마 이런 이슈는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약간은 좀 오버해서 급등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시초가보다는 좀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게 두산엔진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 잘 이용해서 매매 가능한 종목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와 피델릭스 그리고 두산 엔진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보니까요, 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 그리고 코스피는 0.4%의 소폭 내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 흐름이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자, 김영석 대표님, 그동안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그동안의 그 고용지표, 특히 이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금리 인상설이 좀 후퇴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일각에서 이제 우려가, 걱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 주도 굉장히 환율 관련되고 또한 금리 관련된 주요 정책 인사들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많은 한 주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제 장중에도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장중에 전체 지수 부분에서 보실 때 이런 부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작가, 이제 지금 지수가 시작할 때 시초가가 고가가 되고 거의 장 초반부터 계속 차익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주 특징을 보게 되자면 삼성전자 지수 관련 대형주 하나를 상승을 해놓고 나머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락 종목을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 결국적으로는 지수만 묶어두고 전방위적인 매도가 우위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들 계속 지속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을 좀 짧게 대응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 발표도 있고 또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시킬 수 있는 많은 두 가지 이제 변수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석 대표님이 이번 주 변동성 큰 장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던 가운데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응은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기존에 있는 보유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화가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계속 2050포인트를 향해서 갔던 이제 뷰도 당분간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부터 2040선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2000선 밑으로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 금리에 대한 우려감, 또 그 다음에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들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한 번에 맞아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이번 주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어제 또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좀 주춤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위안화 기준과 달러화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 위안화 기준으로는 이 중국의 수출이 2개월째 증가했다고 하고, 달러화 기준으로는 좀 감소를 1개월 내에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 조금씩 증가세에 있었지만 사실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증가율 같은 게 발표가 됐었지만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 부분이 뭐 위안화 기준, 달러화 기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파이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장이 이제 시작 전까지 보면 한 2.8%의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출 증가세라든지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4일 날 세 개의 지표가 동시에 또 발표되는 그런 이제 중대 이제 지표 발표 전에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적인 변수 좀 점차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최근 들어서 뭐 아시아 증시 조금 쉬어가면서 좀 변동성 축소됐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변동성이 점차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지수 대외 영향으로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고 대외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 올랐을 때도 좀 현금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중국의 소매 판매와 물가 지표 같이 좀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과는 전체적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시장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는 있지만, 우선 항상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갭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었고, 아무래도 기존에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 기대치에 충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5월 9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재개장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업종별 출발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보합 움직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우세하면서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거래소 제약주를 보자면 역시나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않고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풍제약이 2%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9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3% 넘는 하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이 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학주들이 모두 지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던 KCC가 2%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거래소에서 철강업종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IS동소가 6%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기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주춤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0.1% 하락하면서 1974포인트대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8% 오르면서 696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이 네. 거래소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시죠. 네, 이제 오늘 개장 그동안의 연휴가 길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높게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345개, 하락 종목이 249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좀 더 100여 종목 정도 많은 그런 상황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물 시장을 보게 되면 개인만 혼자 나홀로 사자에 나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 167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286억 원의 순매도, 기관도 마찬가지로 53억의 순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511억 순매수, 전체적으로 개인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688억 선물 순매도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43억 원 순매수를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에 대한 선물 매수, 현선물 매수 시작 출발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물을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서 이렇게 출발했을 경우에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마찬가지로 비차익 순매도 부분도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플러스로 출발했다 현재 지금 보합까지 밀려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주에도 조정을 많이 받았던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도 마찬가지로 1%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관련 대형주를 묶어놓고 그동안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삼성물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대체적인 혼조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3개, 보합 종목이 4개, 보합 종목이 2개, 나머지 종목이 하락 종목으로 전체적인 종목은 아직 이렇다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소폭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의 시총 상위주들 파란불이 우세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2.6%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황제주라는 타이틀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전체적인 그동안 이제 네이버에 대한 주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전체적인 하나의 사이클 중에서는
상승 쪽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좀 다르게 봐야겠지만 네이버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들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전기, 철강, 그다음 전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이끌어왔고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었던 만큼 다시 한번 저가성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투자 매력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 기대감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그 전년도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 그 직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중국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순간적으로 포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지난달에 이제 주로 많이 다뤘던 게 화장품 업종이었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건데요.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신고가도 충분히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면세점에 대한 실적도 많이 반영이 되고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긍정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 전에 고가권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 충분히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 좀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긴 호흡을 길게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김영석 대표님이 계속해서 좋은 시각을 주셨는데요. 일단 잘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보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정현선 소장님, 코스닥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소폭 상승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포인트가 올랐고요. 696.06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00포인트 선에서 좀 밀린 이후로는 여기서 700포인트 다시 한번 올라갈 때까지는 좀 좋게 올라갔었지만 내렸을 때는 또 올라가기 좀 힘든 그런 매물벽대가 바로 700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수상 몇 년 동안 박스권 내에서 있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7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는 어떤 강력한 예전에 봤었을 때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하게 지수를 끌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700포인트를 넘긴 좀 힘들었던 부분을 보여줬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오늘 강보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 지수가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7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주도주들 뚜렷한 모습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KT뮤직 같은 경우가 7% 넘게 올라가는 등 이제 음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50% 증가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태운 같은 경우도 2.1% 좀 급등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CJ ENM 1.6%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저점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0.29%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코데지 컴바인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급등에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코스닥 내에서 보면 대부분 재미없습니다. 1% 내외에 그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코데지 컴바인만이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나홀로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오전장에 특히나 9시 넘어가면서 개장 직전에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지만 항상 음봉으로 끝나는 부분을 보여줬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시장 내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끔 계속 유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마감 때는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물량을 좀 털어내고자 하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오늘도 역시나 13%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후장 특히나 음봉에 대한 모습 좀 계속적으로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데지 컴바인 오후장에 음봉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주의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짚어주셨죠. CJ ENM 같은 경우 낙폭과대에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이 본격적으로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2월에 너무 많이 내렸는데 상승 모멘텀이 있나요? 네, 우선은 CJ ENM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프로듀스 101 저도 뭐 좋아하는 그룹이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지상파나 뭐 케이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유아이 그룹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쇼미더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시청률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도 기관들 수급을 동반하면서 상당히 좋아졌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용 통제라는 부분, 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성장성은 좋지만 이 부분이 과연 내실 있게 갖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감이 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넷마블을 내는 이런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CJ E&M 자체적으로도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부분, 어디까지나 컨텐츠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런 반응은 유효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바닥권을 그려줄 수 있는 부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CJE는 현재 구간 바닥을 잡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0.74% 오르면서 시작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보니까 외국인이 거래소 그리고 선물까지 모두 팔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김영서 대표님 업종별 수급 분위기는 또 어떤가요? 네, 업종별 수급 분위기 먼저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지금 봤을 때 비철금속, 화학, 그다음에 섬유의복, 서비스 대체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만 상승폭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던 부분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9% 하락을 하고 있고, 그가 이제 건설업들 바닥권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조정받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철강금속 마이너스 0.85%, 금융업도 0.92%로 전체적인 종목들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들 수가 빠르게 줄면서 또 하락 종목수 반대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371개로 상승 종목수보다 아까 장 초반보다는 굉장히 많이 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하락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두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장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들, 시초가가 고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시가가 고가가 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싣고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속 6일 연속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 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는 지나야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이 주춤한 가운데 약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수급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자, 정유성 소장님, 코스닥 수급 상황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데 업종별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우선은 뭐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도 80억 정도의 순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면 기관들 같은 경우 코스닥 내에서 우선은 코스닥 내에서 의료정밀 쪽에 대한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방송 서비스, 아까도 CJ E&M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그려주는 부분, 바로 기관들의 수급이 여기서 좀 확인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통신, 방송 서비스라든지 코스닥 IT 지수 내에서도 상당히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송 서비스에서 소폭 들어오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순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뭐 양 두 개 축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렇게 동시에 순매수하는 경우 한 종목을 1위권 사는 거 좀 흔치 않은 경우인데, 파라다이스를 보면 최근 들어서 중국 쪽이 뭐 부패의 원상이었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부패 척결, 호랑이도 때려잡겠다라는 부분을 내비치면서 가장 타격이 컸던 게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지노 이런 향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타격이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어느 정도 때려잡았다라는 판단이 있고,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조금 돈을 써라라는 부분을 조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좀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컴투스나 메이톡스, 오스템 임플란트, 아까도 의료정밀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의료정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웨어러블 시장에서의 그런 인바디라든지 아니면 뭐 장치 쪽에 원익 아이피스든지
아까도 CJ, ENM, 수급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 네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부패 척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막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도 위에서 올라간 종목도 쉽사리 잡지는 않고 있고 밑에서 좀 부담 없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잡는 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격 매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 의료기기와 카지노주 사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연일 오르다가 오늘 잠깐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0.8% 하락하면서 지금 18,3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전일장 매수가 정말 강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반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바닥권 내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 좀 들어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김없이 그 바닥권 내에서 한 10%에서 20% 올라오면 우선 먼저 좀 팔고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어느 정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가격 같은 경우 대비했었을 때는 18,300원 선인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한 17,000원대 후반대에서 한번 좀 보시거나 중반선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17,000원 중후반대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원이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로 10원 넘게 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 이틀간의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서울 한시에서 달러원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 종가 대비 11원 90전 상승한 1166원 20전에 개장하였는데요. 이처럼 환율 급등의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6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지표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16만 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며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FOMC 부의장으로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큰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내 2회 금리 인상 가능 발언에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역시 1169원 25전에 최종 호가되면서 연휴 이전 서울한시 현물원 종가 대비 14원 20전가량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어지던 글로벌 달러와 약세 추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역시 상승 시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또한 중국의 4월 수출지표 부진과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달러와의 상승 압력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일 급등 출발 이후 추가 상승 여력은 크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환율이 급등하면서 미처 처리되지 못했던 수출업체들의 달러와 매도 물량을 대기하고 있기에 장중 점차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는 흐름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일은 주로 116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는 흐름 예상되고 수출업체들의 그 물량 출의 광도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금주에는 금요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소매 판매와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한 주요국 경제지표 그리고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62원에서 1172원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나도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이후에 증시가 오랜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시장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휴 이후에 어떤 변수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섹터 위주로 시장 바라봐야 할지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들어 시장에서 철강주나 은행주 같이 그동안 하락폭이 많이 컸던 종목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렇다 할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끝났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빛의 속도로 연휴가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연휴 이후의 시장 동향을 파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않으면서 양시장 엇갈림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영석 대표님 이번 주 시장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대외적인 글로벌 변수들도 상당히 많은 한 주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 옵션 만기일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포지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고용 지표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 예상치보다도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후퇴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 크게 요동치지 않고 또 이렇게 달러화에 대한 강세 부분을 다시 주춤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가 하나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원자재 부분도 궁극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관망세에 이은 또 외부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한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장세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데일리로 하루하루씩 반영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환율이 높은 상태로 급격한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들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요 지표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 대한 지표 발표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또한 글로벌 경기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좀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게 이제 환율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 다시 한번 부각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전에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이끌어왔던 원자재 강세에 의해서 상승을 이끌어왔던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지표에 더해서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외국인 수급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외환연구원에게 듣기로는 그래도 추가 상승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160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 수급 이에 추가 이탈이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일단 현재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매도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이탈 경로나 이탈 규모를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간에 이제 지난번에 있던 하락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량 현물 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그전보다는 그 자금이 이탈할 정도, 그 자금 이탈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부분, 주식시장을 통해서 외환시장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지지부진한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또한 이벤트들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반영해 가는 과정에서 변동폭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환율 변동에 대한 레버리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수가 2000선과 1850선에서 환율의 박스권과 지수의 박스권이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 시장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할 그럴 부분은 아니고 딱 지금 중간 단계쯤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물 시장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의 매도가 나온 건 아니라고 짚어주시면서 아직까지 환율 급등이 수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화장품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특히 전부터 짚어주셨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ABCNC까지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추가 접근이 가능할까요?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실적 개선을 통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갖고 오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세가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이게 보통 이제 화장품 업종들을 하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내내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히 매수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전년도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직전에 있는 신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하고 갱신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매출 증가도 매출 증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실적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가 많이 높으려고 체질 개선들을 많이 했다라는 점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음에도 화장품주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수급이 좋다라는 점 다시금 짚어주셨고요. 자, 정윤성 소장님, 이번 주 변수 중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전문가이신 만큼 어떤 지표들, 어떤 결과 좀 바라봐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그 수출 이후로는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다가 3대 지표까지도 모두 다 발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 초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 1%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양적 완화라든지 계속적인 돈 풀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2%대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런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 정도까지 좀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수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잘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던 게,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추가 부양책 없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지수가 또 반대로 지표가 잘 나와도 밀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수출까지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쇄되는 그런 부분 조금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위안 달러 같은 경우도 달러당 지금 위안화 가치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좀 약세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수출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외국인들 자금 위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례업체 같은 경우도 디폴트, 특히 채무 상환에 대해서 좀 유예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 기업도 계속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 3대의 원자재 거래소에서의 거래량 같은 경우도 급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에너지 관련주도 뭐 광산주들 같은 경우 2%에서 3% 밀리면서 지수 2.8% 밀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위안화가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가장 중요한 경제에 대한 지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세에 대한 부분이 수출에 대한 증가세보다도 외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안 좋구나라는 부분이 좀 이번 주에 대한 흐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수대가 2% 3%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 또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또한 이평선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물가지표와 위안 달러 환율의 움직임 특히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상해종합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하락하면서 2,900포인트를 겨우 지지를 했는데요. 2.8% 넘게 하락하면서 2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 이러다가 또 급락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감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추가 급락 가능성도 그래도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빠지는 데에 대해서 지수가 빠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정말로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주체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거나 관망세적인 움직임을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이렇다 큰 모멘텀 보여주기는 현재 쉽지 않은 구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수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 빠지면서 주가 빠지는, 상당히 좀 양대 축이 모두 다 빠지는 경우 상당히 좀 이번 주 같은 경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정윤성 소장님은요, 이번 주 국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 시장 전망,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오래 쉬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나 해외 쪽에 대한 변동성, 뭐 국내에다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장 시작한 지 이제 30분 됐었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포인트 내외밖에 거의 변동성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차츰차츰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지금 아시아 양대 축에서의 변동성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엔달러와 위안달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그런 지수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리 좀 선반영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중국이 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1974포인트인데 1950 밑으로 온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시장에 대한 과매도 국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시장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낙폭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50 밑으로까지 내려간다면 매수 기회로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낙폭과대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에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에 지난달에 2020포인트를 찍고 다시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1970포인트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낙폭과대주가 올 들어 특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평가된 종목들 이야기 먼저 증권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올 들어 계속해서 낙폭 과대주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철강인데 최근 철강을 비롯해서 수익률이 좋았던 낙폭 과대주들 어떤 게 있었고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올 초반에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 2008년, 2007년, 8년 한참 중국이 성장했을 때 같이 동반해서 성장했던 그런 관련된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죠. 철강 업종의 주식들이 거의 7, 8년 만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모멘텀이 있었죠. 중국의 과잉, 철강의 능력, 그런 생산 시설을 이제 구조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한 철강석 가격이 바닥에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바닥에서 바닥 대비 70% 이상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냈던 그런 것이 대표적인 낙폭과대 대형주의 상승이었었는데요. 지금 뭐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중에 아직 PBR 1배 이하인 종목이 절반 이상이라는 그런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굉장히 좀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점은 낙폭이 과대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무조건 낙폭이 과대됐다고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같이 뭔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좀 이렇게 PBR이 낮았는데 바닥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소외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좀 뭔가 기존에 있던 그 업종에서 뭔가 변화가 보일 때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아무래도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것이 이제 상반기에는 대표적인 종목이 철강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낙폭과대 대형주에서 PBR 낮은 종목군들 중에서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주식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제 배당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는 저성장 국면이죠. 여기서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대형주에서 또 낙폭과대에서 그나마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상반기에는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런 배당 메리트에 좀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PBR 낮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지금 시가 배당률이 최소 3%가 넘어가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낙폭과대 대형주들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주식들은 금융 주식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들이죠. 이런 주식들을 과거에 이제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3% 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군들은 지금 좀 리스크를 안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물론 지금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을 대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좀 중립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통신업종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업종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업종이죠. 그중에 대표 주식이 아무래도 SK텔레콤이고 주당 배당금은 매년 9,400원을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 21만 1,000원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4%가 넘는 그런 시가 배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KT 같은 경우도 작년에 500원을 줬지만 올해는 한 1,000원 정도 예상 그 주당 배당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기준으로 3%가 넘는 그런 또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좀 최근에 단통법 이후로 수익성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납폭과대 고배당주 통신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SK텔레콤과 KT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납폭과대 중에서도 고배당주에 집중하자라는 증권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봤듯이 납폭과대주인데도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SK하이닉스일 텐데요. 자, 김영석 대표님, 네. SK하이닉스는 좀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오늘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는 애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도체 가격들에 대한 하락 부분이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저평가, 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평가 말 그대로 주가 장부 가치 미만으로 밑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퍼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맞는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퍼가 낮다라고 하는 건 성장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퍼가 낮다라고 결국에 성장성이 낮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적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퍼가 낮은 업종들 보게 되면 은행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업종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0.45, 49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그동안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미약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좀 감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 관련돼서 은행 관련주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구조조정들 이제 대규모 이제 해운 조선 쪽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은행권에 대한 추가 부실들에 대한 우려감,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들 이런 부분들 염두에 있기 때문에 배당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현재 타이밍에서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은행 관련주들 많은 분들 이제 과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은행 관련주, 철강 관련주, 건설 관련주 이런 업종들 되게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만큼 가능성 있고 배당이 높게 주지만 현재로서는 하락할 때 특별한 모멘텀이 없을 때 현금 보유만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 퍼가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싸니까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성장성이 높고 성장성이 낮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그 상승할 가능성이 여력이 적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또 그 퍼가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디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성향이 장기로 2, 3년, 4, 5년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퍼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퍼 관련된 투자 종목은 기다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가 낮다는 건 성장성 자체가 낮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주 자체가 아주 큰 매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낙폭이 과대했던 은행주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좀 이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주가 하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요. 하락한 뒤에 주가가 오르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자, 정윤성 소장님, 기술적 반등 그리고 추세 전환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한번 크게 나오고 그 이후에 매수에 대한 주체가 없다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를 통해서 들어왔던 부분, 이 부분을 보면 기술적 반등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 밑으로 크게 하얀 데에 다시 5일선이나 21선 위로 안착하는 경우를 좀 들 수가 있고요. 추세가 변화를 했다는 것은 조금 우선 기울기 자체가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는 거의 V자로 움직이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갔었을 때는 U자를 그리면서 차츰차츰 주가를 되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U자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속한 업종들 같은 경우 아예 그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으면서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강주들 같은 경우가 중국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뭐 투기 세력까지 좀 붙으면서 포스코 같은 주가들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올랐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이제 화학주들이라든지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경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주식은. 널리는 게 많이 빠진 종목인데, 거기다가 성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러니까 어떤 미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시수를 받아서 어제와는 다른 미모를 가진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조금 못생겨 보일지 몰라도 오늘 갑자기 이뻐 보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거는 시장 내에서 손해 꼽을 정도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예뻐 보이는 주식을 찾는 게 관건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접근 가능한 낙폭 과대주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낙폭이 많이 빠졌으면서 갑자기 또 이뻐 보이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인더 화학주들가 최근 들어 많이 올랐지만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 좀 많이 못 움직였었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낙폭 이후에 좀 반등세가 좀 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듀폰과의 그런 대규모의 소송,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에 대해서 걸림돌이 상당히 많았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 마무리가 됐었고요. 거기다가 1분기 같은 경우, 실적 같은 경우가 2분기에 더욱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서,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3,400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의 증가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장기적 평가 국면에서 해소 국면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LS 같은 경우도 LS 자회사들의 그런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는데 우선은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좀 바운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바운딩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니코동 재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기동 가격이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L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 유망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 가능한 낙폭 과대주로 코오롱인더와 LS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시장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 관심 받는 종목 조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간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상선과 영진약품, 그리고 선코아와 셀트리온과 삼성엔지니어링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 포스코, 그리고 영진약품, 보성파워텍, SK하이닉스와 삼성물산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상선이 1%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율협약 개시 같은 이런 이슈가 있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 그동안 낙폭이 그야말로 정말 많이 컸었는데 네. 반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감자 7대1 감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상장이 됐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 그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바닥은 조선 해운주에
대한 바닥은 구조조정이 지나간 이후에 주가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서 지금 현대상선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들이 싸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을 경우에 감자라든지 원치 않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 가치를 감소시키는 이런 일들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먼저 염두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도 지금같이는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기를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자 이후 거래 재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상선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흐름 조심하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피하 주사형 램시마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가는 그만큼 잘 오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유선 소장님 셀트리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곧 제약바이오 향후 이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향후의 움직임을 주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다 할 모멘텀을 주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여기가 지금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빠지는 부분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동안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쏠림, 과도한 쏠림이 좀 냉정한 시각으로 찾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러브콜을 외치려면 여기다가 시장에서 뛰어넘는 그런 수주 소식이라든지 임상 소식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스케줄상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세적인 움직임을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멜톡스라든지 휴젤 이런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실적 견인이 되는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견인이 되지 않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견인이 됐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밸류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 호재가 그렇게 놀라운 호재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아주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주춤한 만큼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회사 사우디법인에 557억 원의 채무 보증을 했다라는 소식에 4% 급락하고 있고요. 자, 포스코도 오늘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철강주 행진이 여기서 멈추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영석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강세를 통해서 포스코가 급등을 했던 부분들.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올해 1월서부터 1월 중순을 저점을 찍고선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50% 이상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들어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충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에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추세 흐름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못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고점이 이제 25만 2,500원을 터치를 하고 현재 지금 21만 4천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렸다고 해서 많이 싸다라고 접근하기에는 현재 지금 떨어지는 낙폭과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동반 매도세가 지금같이 좀 많이 높은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기존에 이제 단기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121평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 121평선이 19만 3천 원이라는 점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서도 크게 열어놓고 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까도 또 이야기 들어보긴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칠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간 순매도 1위에 등극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물산도 낙폭 과대주죠. 언제쯤 바닥을 잡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두 종목은 정윤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또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도 아직 턴어라운드 하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의 단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저점 행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국내와 봤었을 때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정유주들 이런 쪽에 대해서 차츰차츰 고객사였다가 경쟁사로 바뀌었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몇 년간에 아직까지 격차는 있지만 지금 상당히 대규모의 M&A와 지금 뭐 일본과의 합작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기술 개발 또한 반도체 업종 이쪽에 계시는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스카웃 같은 경우 장난이 아니죠. 국내 연봉의 2배, 3배 불면서 인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지금 향후 몇 년 이내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몰락하는 경우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뭐 해운이라든지 포스트 조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상당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조선 배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 세계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수주가 많았었지만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자동차 전장 장비 쪽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컴퓨터로 보면 뭐 40대 분량의 CPU가 들어가고요. 자동차 한 대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호재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반도체 가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미약하지만 이 부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턴어라운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측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에 더해서 종목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개장 전부터 지금까지 매각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쟁취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